2008년 3월 14일 새벽이었어요. 런던 메이페어에 있는 고급 클럽 매독스에는 젊은 학생들의 웃음과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날 시험을 마친 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해방의 밤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긴 금발머리에 웃을 때마다 반짝이는 눈, 지성과 미모를 모두 갖춘 엄친딸이었어요. 노르웨이 출신의 그녀는 런던에서 유학 중이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기간 내내 도서관에 파묻혀 있던 마르틴은 이날을 정말 기다렸어요. 오랜만에 하이힐도 꺼내 신고 메이크업도 하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진짜 즐겨보자 이러면서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이때까지도 그녀는 그 밤이 자신의 마지막 밤이 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파록이라는 친구가 우리 집에서 애프터 파티 하자 하면서 2차를 제안했습니다. 친구들은 마음은 너무 놀고 싶었지만 피곤했어요. 야, 아니야 적당히 먹고 들어가자. 하지만 마르틴은 더 놀고 싶었습니다. 마르틴은 친구 3명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소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규칙을 하나 세웠었는데 만약에 밤에 외박할 일이 생기면 3명 모두에게 문자를 보내주기 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이 규칙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마르틴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의 문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룸메이트들은 불안에 휩싸였어요.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어젯밤 클럽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고 찾아봤지만 그 누구도 마르틴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친구들은 마르틴을 실종 신고했고 며칠 뒤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Hello, welcome back to a new episode of Black Records. 마르틴 빅 마그누센은 1985년 2월 6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위에는 오빠, 아래는 여동생이 있는 둘째로 자랐습니다. 노르웨이 나소야라는 아주 작은 섬에서 살았는데요. 시골이나 섬에서 자란 사람들 보면 도시에서 자란 아이들보다는 모험심과 탐험심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마르틴 역시 그랬습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모험심 강한 자연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였어요. 그 섬에서는 마르틴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약간 인싸였던 거예요. 사랑이 많은 마르틴은 항상 많은 사람을 포용했고 매년 여름마다 아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불러서 엄마한테 요리해달라 하고 파티를 즐겼다고 해요. 마르틴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할 거 없이 정말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르틴의 아빠는 아는 사람 농장에 말을 구매해놓고 마르틴이 언제든지 가서 말을 만지고 타고 먹이를 줄 수 있게 했어요. 하루는 마르틴이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이 말을 친구들한테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이 말을 타고 갑니다. 이게 그렇게 옛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말을 타고 생활하는 사람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아마 이날 학교에서 엄청난 주목과 인기를 얻었을 것 같아요. 마르틴이 14살이 됐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게 됩니다. 마르틴은 엄마를 따라 섬에서 나와서 노르웨이 오슬로로 이사 갔어요. 부모님은 이혼 후에도 자주 만났다고 해요. 마르틴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녀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그 길을 가요. 병원과 요양원에서 자원봉사하면서 경험을 쌓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원하는 대로 바르샤바에 있는 포틀랜드 의대에 합격했어요. 원하는 의대에 가면 공부가 재밌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대학생활 공부가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대학에 간 지 7개월 만에 그만두고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마르틴이 모험심이 강한 아이였잖아요. 이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세계여행도 하고 다양한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런던으로 이사 갑니다. 그녀는 런던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너무 즐겁게 느껴졌어요. 런던에서 리젠트 경영대학원에 등록을 하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학교는 잘 사는 부유한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르틴은 처음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랑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나가서 우리끼리 살까?
이러면서 니나와 세시, 탈 이렇게 3명과 함께 기숙사에서 나와서 아파트에서 살기로 합니다. 더 어린 나이에 마르틴이 섬에서 살 때도 그녀가 파티를 좋아했잖아요. 이 집에서 친구들이랑 사니까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그래서 마르틴은 종종 파티를 열고 많은 친구들을 초대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날도 특별하게 보냈는데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날에는 얼마나 더 즐겼겠어요. 2008년 3월 13일 이날은 시험이 끝난 날로 모든 학생에게 특별한 날이었겠지만 마르틴에게는 더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사실 평생 꿈으로 생각했던 의학 전공을 접으면서 나는 뭘 좋아하지? 나 이제 뭐 하지?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녀가 이제 런던에 온 지 1년이 지났고 이 경영대학원에서 1등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보상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더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을 막 모아서 런던 메이페어에 있는 클럽 매독스에 갑니다. 이 매독스 클럽은요 2007년에 개장한 클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신상 클럽이었고 부유한 유명인사들, 셀럽들, 상류층들을 위한 클럽이었습니다. 당시에 리젠트 경영대학원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어요. 실제로 비욘세, 제이지, 해리 왕자, 페리스 힐튼, 칸예, 킴 카다시안 이런 셀럽들이 자주 방문했던 프라이빗한 클럽이에요. 이날 7시 30분 마르틴과 니나, 세시 3명은 클럽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가장 핫한 옷을 꺼내 입고 핑크색 립스틱, 은색 아이섀도우, 반짝반짝 빛나는 디올 귀걸이 열심히 준비하면서 그녀는 학교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매독스 가는 사람 다들 몇 시에 올 거야? 마르틴은 섬에서 살 때처럼 이곳에서도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마르틴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친구들은 야 런던에 남은 남자 없냐? 다 마르틴 좋아하잖아. 이런 농담을 할 정도였어요. 그녀는 평생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이성관계에서 무례하지 않게 선 긋는 것도 잘했어요. 이날 밤 매독스에서 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시쯤 들어가서 새벽 3시까지 5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춤추고 술 마시고 놀았어요. 자, 2시쯤 파룩이라는 클럽에 같이 간 남자인 친구가 이제 자기 집에 가서 2차를 하자고 했는데 니나랑 세시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고 마르틴은 더 놀고 싶어 했습니다. 옆에 마르틴과 친한 친구인 파룩도 있겠다. 그녀들은 걱정하지 않고 새벽 3시에 집에 갑니다. 마르틴이 니나와 세시를 택시 타는 곳까지 마중했고 그들은 헤어지기 전에 끌어안으면서 집에 가서 보자 이러면서 헤어졌어요. 다음날 친구들은 숙취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늦잠을 잤어요. 늦지막히 일어나서 마르틴 집에 왔어? 이러면서 방문을 열어보는데 아직도 마르틴이 집에 오질 않은 거예요. 오늘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에는 문자를 보내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었는데요. 혹시 마르틴한테 연락 온 거 있어? 하면서 서로 확인해봤지만 그 누구도 마르틴에게서 문자를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그들은 파룩이랑 있으니까 괜찮겠지. 저녁에 올 거야 이러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날 밤까지도 그녀는 들어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녁에 오겠지 했다가 이제는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렸나? 하면서 잃어버렸어도 노트북으로 SNS 확인은 할 수 있겠지 하면서 마르틴의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있었던 파룩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요. 이들이 매독스에 간 바로 다음날 술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나 연락을 깜빡했어도 약속 장소에는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술집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기다려보는데 당연히 마르틴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친구들은 이거 진짜 뭔가 일이 났다 생각했어요. 야,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집에 가서 마르틴 없으면 이거 실종신고하자 하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면 마르틴이 태평하게 침대에 누워서 왔어? 라고 해주길 바랬어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컴퓨터로 마르틴의 사진을 인쇄하고 그 사진 뒷면에 마지막에 같이 있었던 파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 주소를 적어서 경찰서로 갑니다. 이 파룩의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파룩이 당시에 매독스 클럽 바로 옆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르틴이 매독스 클럽에 가서 늦게까지 있는 날에는 그 집에서 종종 잤습니다. 자, 그녀들은 경찰서에 가서 이 정보를 주면서 우리는 지금 이 친구와 24시간이 넘도록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녀가 사라져버렸다고.
예상하셨을 수도 있는데 경찰들은 에이, 다 큰 성인인데 하루 이틀 안 들어올 수도 있죠. 이 상황에서는 저희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집 가서 기다려보세요. 이러면서 별일 아닌 것처럼 귀찮아했어요.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안함 속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다음날 12시에 경찰 2명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실종 신고된 여성이 집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려는 절차 같아 보였어요. 이 경찰들이 왔을 때 친구들이 마르틴 찾았어요? 찾아보셨어요?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어요. 마르틴에 대한 조사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마르틴이 사라진 지 36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도움을 주지 않는 경찰들이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났어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다가 노르웨이에 있는 그녀의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 전화드렸을 때 부모님은 오히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핸드폰 잃어버린 거 아닐까 하면서 친구들을 달랬습니다. 근데 이 룸메이트들은 마르틴과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친구가 파룩이라는 친구인데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그 친구도 연락이 안 되는 상태라고 부모님이 런던으로 오셔서 같이 찾아보는 거 어떠냐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그때부터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짐을 부랴부랴 싸고 영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오릅니다. 마음이 진짜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하고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경찰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룸메이트들은 페이스북에 그녀의 실종에 관련된 계정을 개설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놀라운데 그녀들은 이미 이 시점에 마르틴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확신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마르틴을 찾아주세요 라는 그룹을 만들고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했어요. 그리고 파룩의 페이스북을 찾아서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게시글이 매독스에 간 날이었어요. 그날 새벽 4시 파룩은 파루 압둘 집에 혼자 있음 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냐면 마르틴은 그날 파룩의 집에서 잘 확률이 높았고 이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룸메이트들과 헤어진 지 1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굳이 SNS에 나 지금 혼자 있음 이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누가 자기를 의심하면 아, 나 그날 혼자 있었다니까 내 상태 메시지 봐봐 이런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친구들은 이제 파룩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파룩의 형이 이집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은 그 형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저희 파룩 친구인데요. 혹시 지금 파룩이랑 연락 되시나요? 근데 파룩의 형이 나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루 종일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경찰서로 가요. 이 모든 정보를 경찰에게 넘겨주면서 지금 마르틴이 실종된 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녀와 함께 있을 확률이 높은 친구는 자기 혼자 있다고 게시글을 올렸고 그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 빨리 조사해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찰들이 파룩의 그 이상한 게시글을 확인하려고 파룩의 페이스북에 들어갑니다. 근데 파룩의 페이스북이 사라졌어요. 그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삭제했습니다. 그제서야 경찰들도 이거 진짜 뭔가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 즉시 마르틴의 아파트에 가서 평소에 그녀가 사용하던 빗, 칫솔, DNA를 채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마르틴의 부모님이 영국에 도착했어요. 경찰들이 파룩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매독스 클럽 옆에 있는 파룩의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가 살고 있던 그 아파트는 거의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큰 짐들이 남아있긴 했는데요. 파룩의 지갑, 여권, 핸드폰 이런 필수품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파룩이 이미 도망가 버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수색 중에 바닥에서 탱크탑을 발견합니다. 누가 봐도 여성의 것이었어요. 이 아파트는 지하실까지 딸려있는 좋은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에서 작은 혈흔을 발견해요. 그리고 지하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경찰들은 이 지하실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짐이 많았는데 그 폐자재 잔해 속에서 팔이 하나 쭉 나와 있었어요. 마르틴은 반쯤 옷이 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된 채로 발견됐습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경찰들은 사건 현장을 봉쇄했고 이제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파룩을 찾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쯤에서 파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요. 파룩은 이때 당시에 마르틴과 가장 친했던 남사친 중 한 명이었습니다.
마르틴과 알게 된 지는 8개월 정도 됐고 파룩도 마르틴처럼 학교 때문에 런던에 온 거였어요. 파룩이 원래 살던 곳은 예멘인데요. 이 학교가 부유한 자녀들이 많이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 파룩의 아빠 샤라 압둘라는 예멘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예멘의 대통령인 알리 압둘라의 가장 친한 절친이기도 했고요. 전 세계에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에는 항상 개인 비서, 요리사, 유모, 운전기사가 상주해 있는 완전한 특권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멘에서 개인 제트기를 가지고 있는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파룩은 아빠의 사업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나 추억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파룩의 아빠는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다 돈과 권력으로 해결했어요. 이 돈과 권력은 파룩이 자라는 동안 일으키는 모든 문제들을 결과로부터 지켜줬어요. 한 일화로 파룩이 10대 때 레슬링 선수가 되고 싶어서 레슬링 훈련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가 음주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파룩이 또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전을 하고 훈련장에 왔습니다. 분명 차를 몰고 오는 걸 봤는데 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트레이너는 파룩에게 너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 명백히 불법적인 일이야. 라고 했습니다. 파룩은 상관없는데요? 전 외교적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요. 파룩과 파룩의 가족들은 외국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기소나 체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잘 알고 무기로 삼고 있었어요. 뭐든 맘대로 행동하면서 뭐 어쩌라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예멘은 양자인도 조약, 그러니까 두 나라가 서로 범죄자를 잡아주고 넘겨주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 양자인도 조약을 대부분의 나라와 체결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영국과도 양자인도 조약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파룩의 가족들은 외교적 면책 특권까지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쉬웠을까요? 이렇게 아빠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줬지만 파룩은 아빠를 정말 싫어했어요. 무서워하기도 했고요. 이 아빠는 아들들이 사업을 이어나가길 바랬고 자신처럼 엄격하고 냉혹하고 똑똑하길 바랬습니다. 파룩이 당시에 21살이었는데 이 대학교에서의 자유가 사업을 물려받기 전 마지막 자유라는 걸 알았어요.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메독스 클럽에 가서 노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클럽 옆에 있는 아파트를 사버렸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었을지 몰라도 그 근처 집값이 어마어마합니다. 런던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마르틴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파룩은 마르틴에게 반했습니다. 그녀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털어놓기도 했어요. 완벽한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압박감, 가족에 대한 불만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들은 급속도로 친해졌고 마르틴은 그래 얼마나 부담감이 심할까 이러면서 파룩의 삶을 불쌍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인기녀인 마르틴은 파룩을 데리고 다니면서 얘 내 친구야 우리 얘랑 같이 놀자 이러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파룩을 소개했어요. 두 사람은 어느새 절친처럼 자주 붙어 다녔어요. 파룩은 당연히 마음이 있었으니까 점점 그 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르틴이 워낙 인기도 많고 선도 예의 있게 잘 긋는다고 했잖아요. 파룩이 그럴 때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친구로서 좋아해. 우리 계속 친구로 지내자. 이러면서 계속 친구로 지냈어요. 주변 사람들도 파룩이 마르틴을 좋아하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붙어 다닐 때 뭐야 남자친구야? 애인이야? 이랬는데 그럴 때마다 마르틴은 아니 우리 그냥 친구야.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마르틴은 돌려 말하지 않고 파룩이 선 넘을 때마다 직설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밝혔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도 마르틴한테 키스를 하려고 했습니다. 마르틴은 정색하면서 뭐하냐고 나는 너한테 이성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도 파룩을 보면서 왜 저렇게 거절을 못 알아듣지? 왜 거절한 걸 무시하지? 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파룩은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의 거절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파룩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아빠의 돈으로 얻었어요. 거절을 당해본 경험도 많이 없을 거예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마르틴의 거절도 어쩌면 너가 싫은 거 뭐 어쩌라고 나는 너 좋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월 13일 목요일 그날 새벽 3시에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파룩과 마르틴은 파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발견 당시 마르틴의 옷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엄청난 출혈도 있었어요. 부검 결과 그녀는 43개의 별도 부상이 있었고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얼굴과 목에 공격당했습니다. 멍, 긁힌 자국, 붓기, 출혈. 마르틴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사람과 싸우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지키려고 방어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교살이었어요. 그리고 강간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마르틴이 파룩의 집에 머물고 간 게 이날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매독스 클럽에서 놀고 너무 늦어질 때마다 파룩의 아파트에서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꽤 가까웠고 가끔 그가 선을 넘을 때가 있었지만 별일 없었기 때문에 마르틴은 그를 무서워하거나 경기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신뢰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르틴은 파룩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를 거절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그날 밤 파룩은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신체적 접촉이나 감정을 표현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르틴이 그걸 단호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파룩은 포기나 좌절이 아니라 분노를 택했을 겁니다. 그는 지금껏 원하는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규칙이든 누가 뭐라 하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설령 마음속에 어두운 면이 있더라도 이건 범죄니까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최소의 억제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파룩은 그 선을 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도 하고 싶은 걸 참지 않았고 법을 어기면서도 책임지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도 그냥 파룩에게는 그저 또 하나의 맘대로 하는 밤이었을 거라고. 상대방의 감정, 의견, 심지어 생명조차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마르틴은 참혹한 폭행과 목졸림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몸 안에서는 체액이 발견됐고 그 체액은 파룩과 강력하게 연결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까지 공개된 어떤 문서나 기사에도 파룩의 DNA와 100% 일치한다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연결된다, 관련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만 보였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파룩이 사건 직후에 예멘으로 도피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은 그의 직접적인 DNA를 채취하지 못했고 대신 칫솔, 머리카락 같은 간접 샘플을 이용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100% 일치한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이 모든 정황과 유전자 연결을 결정적인 증거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단 한 번도 뒤집힌 적이 없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파룩을 찾아서 체포하는 일입니다. 수사관들이 파룩의 핸드폰을 추적했어요. 파룩은 핸드폰에서 유심을 꺼내서 분리했지만 이전에 그의 통화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파룩은 이집트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형, 아빠에게 연달아 전화했고 1시간 뒤인 5시에 페이스북에 집에 혼자 있다는 상태 메시지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근처에 사는 다른 친구의 아파트에 불쑥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가 없어서 도대체 그 집에 왜 간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친구는 파룩이 엄청 불안해 보였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대마초를 피우고 파룩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오전 9시 30분 파룩은 런던에서 사귄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서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겨서 지금 바로 영국을 떠나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직후 그는 이미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친구들이 A4 용지에 파룩의 핸드폰 번호와 주소를 적어갔을 때 그때 아파트를 수색했다면 한 번이라도 체크했다면 그를 놓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경찰들은 예멘이나 카이로로 향하는 항공편이 있는 공항들 위주로 추적을 시작했어요. 이 파룩의 가족들이 예멘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카이로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 두 곳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12시간도 안 돼서 이집트 카이로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경찰들은 CCTV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합니다. 파룩의 아빠는 당시에 노르웨이에서 사업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의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내용이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순 없지만 아마 큰일을 저질렀고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겠죠. 파룩의 아빠도 회의가 끝나자마자 카이로행 비행기에 탑승하거든요. 카이로에서 모든 행적을 정확히 알아낼 순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그 가족은 부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많은 보안 요원과 전담팀이 있어서 사생활을 보호했어요. 어쨌든 카이로에 있는 이 가족 저택에 파룩, 아빠, 엄마, 형 모두가 모였습니다. 아마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어디에 머물 건지에 대한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파룩의 가족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멘에 머무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가족들은 아빠의 전용기를 타고 카이로에서 예멘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작전대로 영국 경찰들은 마르틴과 마르틴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예멘과 영국은 양자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파룩을 강제로 데려올 순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멘에서도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파룩의 집에 막강한 파워가 없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이 파룩의 아빠는 계속해서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길 바랬습니다. 이 사건이 제발 조용히 묻히길 바랬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 경찰 고위 관계자, 정치인, 기자들 모두를 만나러 다녔고 그들을 대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파룩을 절대 영국에 넘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런던에서는 마르틴의 가족들이 시체 안치소에서 마르틴의 시신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르틴에게서 더 이상 생명의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아빠는 마치 마르틴이 자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그녀의 뺨을 만졌습니다. 파룩의 가족들은 파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고용하고 여론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마르틴을 파티를 좋아하는 가벼운 여성이라면서 비난했고 그날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프레임을 씌웠어요. 하지만 마르틴은 낯선 사람이 집에 간 것도 아니었고 술에 취해서 어딘가에서 자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클럽과 가장 가까운 친한 친구 집에서 하룻밤 묵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하고 당연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설령 그녀가 스스로 위험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룩의 범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날 밤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 늦은 밤에 집에 가는 사람도 클럽에 간 사람도 친한 남사친 집에서 잔 사람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한 거니까 결과는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든 그 누구도 폭력이나 살인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파룩은 최고급 법률팀과 억만장자 아버지 뒤에서 모습을 감췄어요. 예멘 어딘가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어요. 2008년 7월 마르틴이 파룩의 지하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영국 경찰은 파룩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합니다. 파룩은 스코틀랜드 최상위 수배자 명단에 올라가게 됐어요. 이건 파룩이 예멘의 땅을 벗어나는 순간 바로 그를 체포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멘 땅을 벗어날 일이 있을까요? 절대 안 나오겠죠. 마르틴의 가족들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었어요. 사건이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부모님이 살던 곳은 노르웨이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향 사람들도 마르틴을 위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영국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마르틴을 사랑했던 친구들이 힘을 모아서 이 사건을 더 많이 알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무려 27,000명의 서명을 받고 대규모 시위를 벌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활발하던 때가 아니에요. 2008년이면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때가 스마트폰이 나오기도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은 마르틴의 사건을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노르웨이 정치인들이 직접 나섭니다. 아까 파룩이 범죄를 저지르고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 아버지가 노르웨이에서 사업회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는 다양한 나라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 노르웨이의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파룩 아빠와 일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 회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함께 일하고 있는 그 회사 아들이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다. 기업 이미지 안 챙길 거냐? 계속 그와 거래할 거냐고. 이런 식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논란으로 관계를 정리한 회사들도 있었어요. 이 일이 파룩을 당장 감옥에 넣지 못했지만 가족들에게 압박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르웨이 전 총리에게도 도움을 청했어요. 마르틴의 가족들의 정치 쪽에 연이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는 마르틴의 사건을 알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가족들과 약속했어요. 그리고 바로 파룩의 아빠에게 연락하고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파룩의 아빠를 직접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어요. 노르웨이 전직 총리는 가족들을 대신해서 파룩의 아버지를 만나러 카이로로 갑니다. 황당한 건 그 자리에 파룩은 오지 않았고 파룩의 아빠만 왔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피해자에게 미안해서 나온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나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 아들을 넘길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보니 얻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파룩의 아빠 눈물만 보고 끝났어요. 뭔가 말이 통하는 것 같다가도 논점을 흐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아주 정신을 쏙 빼놨어요.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그래서 결론이 뭐였지? 이런 기분이 드는 대화였어요. 그렇게 또 흐지부지 시간이 흘렀고 1년 뒤에 총리는 다시 한번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파룩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자, 이날 대화에서는 파룩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고인이 목숨을 잃어서 유감이다. 너무 슬프고 저도 괴로워요. 이러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파룩은 자신이 좋아했던 절친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그녀의 이름을 절대 꺼내지 않고 계속 고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2012년 2월 총리는 한 번 더 면담을 요청합니다. 파룩의 아빠 변호사가 함께 왔어요. 이날 총리는 영국 경찰과 예멘 경찰이 이 사건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파룩의 아빠는 이 과정을 어떻게 비밀로 처리할 수 있을지, 자신의 명예가 어떻게 해야 지켜질지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날 대화가 끝나고 실질적으로 뭐가 남았을까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어요. 항상 논점을 흐리고 시간을 지체하고 사람들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날 이야기가 끝난 직후에 파룩의 아빠는 마르틴의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잊고 산다고 하면 5천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자, 13년 전이긴 하지만 지금 환율로는 712억 정도 되네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목숨보다 돈이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마르틴의 가족에게 그런 돈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 더러운 돈은 갖고 싶지도 않았고 마르틴이 편안하게 눈을 감는 게 더 중요했어요. 물론 파룩의 아빠는 그 무엇보다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의 조카가 길거리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족 중에서 가장 성공한 그는 직접 살인자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막대한 금액의 현금을 받고 합의를 했어요. 그는 이미 그때도 부자였습니다. 도대체 돈은 그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파룩의 가족들은 돈과 권력으로 끝까지 파룩을 지키려고 합니다. 2012년 예멘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일으켰고 결국 그 대통령이 사임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파룩 아빠의 절친, 그를 강력하게 보호하던 권력자였습니다. 예멘의 정세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파룩이 살던 그 도시는 완전히 초토화됐고 2017년 12월에 파룩의 울타리가 되줬던 그 대통령은 살해당했습니다. 가족들도 예멘이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둘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파룩은 그곳에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멘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파룩의 아빠가 암으로 사망합니다. 정말 파룩의 안전망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파룩의 아빠는 살아있을 때 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내 아들이라고. 그게 아니라 아들을 못 놓는 본인도 큰 문제지 않을까요? 가족들은 아버지의 유산 60억 달러를 두고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파룩을 떠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파룩과 인연을 끊은 친척들도 있었어요. 여전히 파룩은 예멘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BC의 한 예멘 출신 기자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어요. 그녀의 이름은 나왈 알마가피입니다. 그녀가 이 사건을 처음 맡게 된 건 기자가 된 직후인 2011년도였습니다. 그녀는 학생 시절에 마르틴의 뉴스를 처음 봤다고 해요. 자신이 예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용의자가 예멘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을 유심히 보게 됐고 이 사건이 꼭 해결되길 바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맡았을 때 예멘으로 가서 몇 달을 머물렀어요. 거기서 막 기사를 쓰고 있는데 당시 예멘에서 기사 중단하라고 경고했고 그녀는 기사를 중단하고 즉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10년이 흘러서 2022년 그녀는 드디어 파룩과 연락합니다. 그녀는 수년 전부터 예멘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파룩의 번호도 알아내고 그의 근황도 전해 들었지만 섣불리 연락했다가 경계심을 일으켜서 기회를 날릴까봐 쉽게 연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연락했을 때 단 한 통의 연락도 받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러다가 파룩이 스냅챗을 자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파룩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근데 몇 초 만에 답장이 왔어요. 파룩의 첫 질문은 고향이 어디죠? 그녀는 자기가 살았던 예멘의 부유한 동네 이름을 대면서 여기 살았다고 말했고 파룩은 나도 지금 거기 있는데 이러면서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경계심 많고 사생활을 지키던 사람이 SNS로 모르는 사람과 대화는 이렇게 쉽게 하다니. 나왈은 결론적으로 그가 자백하고 영국으로 스스로 오기를 바랬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자임을 숨기지 않았어요. 대화하면서 저는 BBC 기자입니다. 당신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다렸어요.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 내 직업은 저널리스트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실제로 그와 진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엄청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파룩은 본인이 35살이고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서 지낸다 하면서 이것저것 일상적인 대화를 했고 점점 나왈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어렸을 때 정말 큰 잘못을 했다. 내가 당신에게 내 본명을 알려줬으니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 일 때문에 영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두렵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파룩은 나왈에게 당신은 내가 이야기하게 될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녀를 엄청 신뢰했어요. 그렇게 경계심이 많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녀를 신뢰하게 됐을까요? 그건 그가 고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파룩은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왈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BBC에서 일하고 있고 당신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싶다고. 저번에 나한테 과거에 했던 그 큰 후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요. 파룩은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그곳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멘으로 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아니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결정인데 뭐가 자꾸 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여전히 그 일에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나왈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파룩이 외로웠기 때문에 정말 많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왈은 파룩을 인터뷰하는 동시에 마르틴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인터뷰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깊이 공감하는 순간에도 파룩에게 계속 메시지가 오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파룩과 직접 통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말해주시겠어요? 파룩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흐릿합니다. 가끔 그 장면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여성 향수 냄새를 맡으면 불편함을 느낍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왈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올 의향이 있냐고 물었어요. 파룩은 정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제가 아랍인의 아들, 부자의 아들인 거를 본보기로 삼으려고 할 거예요. 이미 늦었습니다. 자, 그 후에 나왈은 파룩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예멘까지 옵니다. 예멘에 딱 도착했는데 파룩이 저는 집에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집 밖으로는 안 나갈 거라고 하면서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나왈은 그 집에 가지 않았어요. 이 나왈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안 됐다고 했는데 아니 생각해보면 파룩은 자신의 집에서 마르틴을 성폭행하고 때려서 죽인 살인범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직업정신이 뛰어나다고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는 여전히 죗값을 하나도 치르고 싶어 하지 않고 똑같은 일을 또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나왈은 마르틴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물었습니다. 그날 마르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파룩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잘못된 성적 사고였어요. 그리고 덧붙이기를 그건 마르틴도 원했던 관계였습니다. 이 말은 고인을 향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마르틴은 늘 파룩의 감정을 정중히 거절해 왔어요. 그럼 그녀가 그날 밤만 갑자기 파룩이 좋아졌을까요? 만약에 그게 정말 서로가 원했던 일이었다면 도대체 왜 그녀의 몸에는 심각한 폭행과 피가 남아있었을까요? 왜 그녀의 시신을 지하실 폐자재 더미에 숨겼고 그는 왜 아무런 신고도 없이 급하게 런던을 떠났을까요? 그가 말하는 그 사고는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이 완벽한 자백은 아닐지 몰라도 이것이 마르틴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파룩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자,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2022년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여성이 체포됩니다. 대중에게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60대 여성이었습니다. 자, 파룩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멘에 머물렀지만 그의 가족들은 예멘을 피해서 다른 곳에 머물렀어요. 경찰들은 이 여성을 10년 넘게 파룩을 도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일까요? 마르틴의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런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가족들이 경찰들에게 도대체 누굴 체포한 거냐 알려달라고 했지만 말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가족들이 혹시 파룩의 어머니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경찰들은 확인해드릴 수도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무렵에 경찰들이 파룩의 엄마 집을 급습했거든요. 경찰들은 그 집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파룩을 체포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를 도운 사람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의 가족들이 파룩과 인연을 끄는 파룩 친척을 수소문하고 막 조사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은 파룩의 엄마가 파룩을 가장 사랑했다고, 그녀는 그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파룩은 여전히 예멘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강력한 보호막 속에 있지 않아요. 파룩은 완전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조차 감옥처럼 느끼면서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곳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는 정당한 심판을 받은 적도 책임을 진 적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의 외로움에 갇혀 살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 마르틴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이 고통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단지 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침묵과 무책임, 그리고 세상에서의 잊혀짐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파룩보다 덜 괴로웠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들의 고통은 더 깊고 더 절실했습니다. 파룩은 이 일이 조용히 잊혀지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모두가 마르틴을, 그 사건을,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마르틴의 가족이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고 우리 모두가 기억할 거니까요. 저는 파룩의 삶이 지금보다 더 외롭고 괴롭고 처참하게 고립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2025년 파룩은 아직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마땅한 책임을 지는 그날까지 이 사건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전하세요.